알면 당신도 버텨라.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네, 겨울바람이 점점 세게 느껴지시죠? 그럴 때는 따뜻한 방송으로 녹여주세요. 훈훈한 방송, 법태랑 MC 김현웅입니다. 벌써부터 첫눈이 기다려지지 않나요? 새하얀 눈처럼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고 하얀 변호사가 되고 싶은 신유진입니다. 겨울바람 솔솔 눈 날리는 날 눈밭에서 강아지처럼 뛰어놀고 싶습니다. 법태랑의 귀염둥이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저 팀장.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강아지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어떻게 불러 그러면? 그건 맞아. 네. 아니 근데 진짜 강아지는 눈만 보면은 막 뛰잖아요. 그게 강아지가 눈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발이 싫어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발이 시려서도 맞죠. 내 발을 가만히 디디고 있긴 뭐하니까 꽤 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네. 차가우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뭐 강아지 얘기도 하고 겨울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각해보니까 눈을 많이 본 기억이 최근엔 별로 없어요. 폭설 일수가 좀 줄긴 한 것 같아요. 줄었어요. 서울 안에서도. 근데 이제 지난 화요일이 사실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아세요?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 그래요? 소설에는 추워야 된다 이런 말이군요. 그러니까. 그치. 그래야 농사가 뭐 그래. 그 얘기 들었다. 소설에 추워야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된다. 풍년이 든다. 네. 이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같은 말이구나. 예. 소설이면은 네. 뭐니 해도 김장을 담가야죠. 아, 그래요? 김장은 입동부터 담급니다. 입동이 11월 7일인데 절임 배추를 하다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속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묻히기만 하면 돼요. 옛날에는 속 김장 만드는 게 힘들잖아. 그 정도는 해야죠. 밥 먹으면 귀찮아서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아니,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럼 대체? 못하는 게 뭐야? 그거를 차근차근 알아갈 생각입니다. 달리 같은 건 잘합니까? 아니, 달리기는 못하는데요. 다행이다. 벌써 들통이 났네요. 인간적이다. 네, 찾았다. 예. 아무튼 한번 직접 담근 그 김치 맛 좀 한번 네, 봐보고 네, 싶네요. 네. 예. 김치, 네. 예. 저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겨울만 되면은 네. 코로나가 이제 떠오릅니다. 그렇죠. 왜냐면 겨울에 온 못된 손님이잖아요. 근데 맞아. 그 요즘에 그게 좀 무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의 3년을 보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봐도 조금 이제 무뎌진 거죠. 처음에야 이랬죠. 늘어나는 숫자 보고. 맞아. 예. 자, 어쨌든 자유로우니까 살 것 같긴 한데 요즘 병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고 있나요? 원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만 시행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내년 6월까지 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대면 진료의 전면 중단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비대면 진료하는 분들을 곁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제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비대면 진료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0년에 9,464곳에서 2022년 5월 기준으로는 18,970곳, 2배 정도 증가를 했죠. 그 비대면 진료 건수는 2020년에 96만 건에서 2022년 5월 기준으로 1,083만 건으로 11배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네. 예전에 그 왕의 옥체는 직접 못 만졌잖아요. 생각해보면 실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진맥 같은 거를 의원이 실로 하잖아요. 옥체가 상할까봐. 이것도 일종의 비대면 아닌가요? 허준 봤을 땐 만졌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비대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대단한 겁니다. 자, 어쨌거나 생각해보면 이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직접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들, 노인들, 저 울릉도 독도 같은 곳에 계신 분들은 사실 아무 때나 병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사용하면 유용한 서비스인데 이게 법으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이 비대면 진료가 네. 이제 코로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실시된 네. 것과 원래 있었던 이 원격 진료랑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달라요? 네, 그 원래 국내 비대면 진료의 시작은 2002년 3월이었는데요. 당시 의료인 간의 원격 협진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허용을 했는데 이 원격 협진에 의해서 2006년 7월에는 의료인 환자 간의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을 시행했지만 의료계에서 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요. 2010년 4월에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사의 원격 진료와 이 처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보건복지 심사 소위에서 상정되지조차 못했고 그리고 2014년 그다음에 2015년에도 제출이 됐지만 자동 폐기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전 팀장.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의료계하고 시민단체 반발이었어요. 비대면 진료가 확산이 되면 오진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지. 의료사고 책임 소재가 이제 불분명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의료계 어떤 고질적인 좀 문제 중에 하나인데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해왔고요. 사실 지금 약사회 쪽에서도 진료 중개 앱을 통해서 무분별한 조제약 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의료 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등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한 검토는 이참에 필요해 보입니다. 듣고 보니까 문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계속되면 분명 필요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국회 법 고수들이 제대로 살펴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 그리고 믿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도 입법 고수 한 분 냉큼 모셔봐야겠죠. 오늘 주제는 뭡니까? 자, 오늘 법태랑 주제는 감염병 철통 방어엔 이 법이 특효. 감염병 관련 법안입니다. 야, 감염병 철통 방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과연 어떤 분이 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 등이 신속히 공급되지 않고 또 있으면 또 문제가 되고 규제 기관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같이 또 필요한 평가 기술을 또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위기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와 그다음 개발 지원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와 치료를 대부분 감당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감염병 등의 위기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여타의 문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나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백종하였나 보다. 부산 금정이 오래도록 신뢰해온 정치인 백종원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부산 이제 금정구에는 금정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매일같이 이렇게 소쩍새가 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금정에서는 백종 우려 행복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시라는 의미로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예. 자, 11월 이제 말이면 이때가 이제 한 해를 또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 예산이라든지 뭐라든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보통 이때쯤에는 어떻게 보내세요?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이제 정기국회 막바지 정체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쌓인 여러 법안들과 또 예산에 대한 회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또 1년 마무리하는 기간에 또 열심히 새벽까지 일어나서 좀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는 백산금속이라는 회사의 대표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백산이니까 성이 백씨시잖아요. 그래서 백씨 집안의 그 백자인가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인이셨던 건데,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기업은 뭐, 이제 제가 2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그런 감을 의무를 가지고 물려받으신 있고. 건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역민들 많이 상대하고 저희 또 그 선친께서 이제 많이 그런 일을 해오셔서 저도 네. 그런 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이런 일을 해서 주민들과 더 이렇게 그러네요. 예, 지금 이제 인연을 맺는 게 좋겠다 기업 활동을 하시니까 네네네. 지역에 있는 분들과 이게 교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많이 하죠. 그러네.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부산시의원에 일찍이 나가셔가지고 무려 4선이나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의회 의장도 역임하셨고, 21대 국회까지 왔습니다. 의원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기업이랑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근데 체질에 맞게끔 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지역 구민들께서는 아니 의원님께서 평생 의원님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있으시다는데 어떠신가요? 근데 주민들께서는 더욱더 우리 바람대로 열심히 하면 네. 시의원 때처럼 똑같은 표현으로 네. 계속하라는 표현을 해주겠다는 그런 네. 단서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기업인이시니까 용어가 좀 다르시네요. 네. 예. 자, 혹시 21대 국회 들어오셔서 가장 큰 이제 입법 활동이 있으시다면 뭘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코로나 국면이 되었기 때문에 방역 물품 예. 관리와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 R&D 지원 등 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의료 대응약 특별재정법이었는데 아마 초당적으로 제가 국회 처음 들어와서 61분의 예. 그 여야 의원들이 네네네. 공동 발의를 해주신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내 손 내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내 손으로 내가 만드는 입법 해가지고 네. 내 손 내만 입법 프로젝트 이렇게 대학생들과 같이 또 공연법 개정안도 내셨다는데 어떤가요? 저희가 지역에 이제 대학생위원회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대학생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그 의원실과 연계해서 법안을 만든 그런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네. 입법 체험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예. 이제 뭐 기존 대학생들이 아마 법을 멀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들에 대한 시스템도 체험해보고 정치 참여의 기회도 좀 넓어가면서 이번 입법 과정을 만들게 됐는데 아마 정치적으로 효능감이 상당히 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생들은 많이 참여했나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정치에 이제 꿈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그죠? 있습니다. 그거 엄청 궁금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막 법에 대해서 막 서로가 논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네요. 그런 과정도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으로 어떻게 네네네네. 하면 스타트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스타트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학생들이 앞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뜻을 좀 사실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크기도 커야 되겠지만 네네네. 이렇게 합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지금 21대 국회 그 네.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보니까 파킨슨병 지원정책 공로 인정받으셔가지고 대한 파킨슨협회에서는 공로상 수상도 하셨거든요. 예. 보건복지 또 의학 쪽에 이렇게 좀 관심이 좀 크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이제 파킨슨 병이 이제 치매 다음으로 이제 노인성 예, 질환으로 우리 노년층에 잘 발생하는데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목이 좀 메었는데 저희 모친께서 이제 파킨슨 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뭐 저희에게는 이런 일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닥쳤는데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분에게. 네네네. 뭐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품을 개발한다든지 뭐 치료법을 개발하기는 힘들지만 학계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연구를 통해서 좀 치료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 말씀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의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 법안들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백종원 의원님의 네. 감염병 철통방어엔 이 법이 특효. 첫 번째 법안은요.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의 규제 과학이 필요해 식품의약품안전기술진흥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규제, 철폐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규제 과학이라는 이 두 단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연결 네네. 자체가 어떤 뜻일까요, 정확하게? 아무래도 이제 생소하게 들리실 네. 텐데 이게 이제 인허가부터 사용 단계까지 네네. 그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활용해서 네.
좀 과학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을 일컫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 법안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해서 R&D 연구개발 추진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규제과학을 제품화 지원에 네. 활용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된 의미가 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을 좀 더 네, 갖추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왜 그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의 규제각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취지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네. 코로나 같은 신종 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네, 네. 국민들께서 이제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제 등이 또 신속히 공급되지 않고 또 있으면 또 문제가 되고 근데 그런 그렇죠. 문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혁신 제품의 네. 그런 제품화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제약업계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하는 동안에 규제기관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같이 필요한 평가 기술을 또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네.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제 규제과학의 관점을 네. 지원해서 혁신 제품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그런 법안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그렇습니다. 네. 가지 처음부터 스타트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줄이고 네, 함께 또 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네요. 필요하죠. 예. 최근 기사들 보니까 식약처에서 이 맞춤형 규제 서비스를 한다는 말이 있던데 네. 그 정책과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치료제, 백신 이런 것이 신속한 제품화 되려면은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네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한 4가지 정도로 들을 수 네 있습니다. 가지. 예, 예. 네. 새로운 평가 기준의 연구 개발, 그다음에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화를 지원하는 그런 규정과 또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서 규제 당국과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관 협력의 촉진과 국제 사업 통해서 국제 과학 발전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4가지네요, 진짜.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 혁신 제품의 개발 초기부터 완성 단계, 그러니까 제품으로 나와서 상용화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자. 이제 이런 취지의 법안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백신이나 새로운 치료제는 혁신 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치료제가. 그러니까 새로운 치료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는 상용화가 됐는데, 안정성에 있어서는 어떠냐. 이제 이런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의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맞습니다.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잘못하면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게 약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초반에 안정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셨거든요. 그 네네. 내용도 이 안에 담으신 거죠?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좀 필요합니다. 첫째, 연구개발 사업 통해서 안전평가 기준을 개발해야 되는 방법과 또 개발된 그 안전평가 기준을 공개해서 정부와 민간의 제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렇죠. 예, 그리고 오픈소스가 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품 인허가 이전에 이제 비임상과 임상이 있는데 안전성 평가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시니까 이거 제정안에 가까운 법안이다 이런 생각을 들 그러니까.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되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개정안이라고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이제 혁신인데 네. 혁신 제품의 감염병 치료 및 예방 제품 등이 이제 시장에 출시돼 가지고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또 그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 예. 이런 생각인데 그 과학적 기준과 접근 방식이 접목될 수 있는 규제과학 인식의 확산과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식품의약품 분야 혁신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그 기반을 예. 공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하는 생각이 갑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다양한 신약들이 개발될 거라는 기대감도 들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규제과학법이 통과돼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처에 좀 더 신속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법안 넘어가 보죠. 네, 백종원 의원님의 감염병 철통 방어엔 이 법이 특효 그 두 번째 법안은요. 네. 위기 대응 의료품 보급은 더 빨리빨리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 제품의 개발 촉진과 긴급 공급 특별법입니다. 야, 법안명이 엄청 기네요. 이거 외우시기 쉽지 않으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죠? 그 국민 보건과 예. 연관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명기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이게 그 작년 2월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취지에서 출발한 법안인지부터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감염병 대유행과 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과 의약 외품 그리고 의료기기 개발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공중보건 의료
또 위기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제품의 신속한 허가와 그다음 개발 지원을 통해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신속히 사용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이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거 하나하나 네. 핵심 내용을 좀 신변히 좀 짚어주시죠. 예. 네. 먼저 위기 대응 의료 제품 지정 제도와 우선 심사 그리고 수시 동반 심사 제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위기 대응 의료제품 지정 제도란 이제 어떤 것이냐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긴급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의료제품이 또 생산되고 수입되는 데 대한 명령 그리고 유통 개선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때 보면 이제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아, 그 제품을? 네네네. 오. 그래서 이제 우선심사 제도는 위기 대응 의료제품을 또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네. 4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예. 수시 동반 심사 제도는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할 경우에는 제출하는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제출해서 또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요약해보면 위기 대응과 관련된 의약 제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의약 제품 또는 의약품을 대비해서 우선해서 신속 심사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취지인 거죠. 왜냐하면 네, 급하니까. 네네. 그죠? 네. 그 국회로 따지면 패스트 트랙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전 팀장, 해외 네. 주요 국가들도 이런 허가 제도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운영 중인 것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스루 지정심사, 그다음 패스트트랙 지정심사라는 게 있고요. 아, 있네. 일본에서도 이제 사키가케 심사라고 해서 개발 선구자 패키지 전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영국도 EMA 프라임 심사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핵물질이나 생화학 물질 그리고 방사성 물질 이런 공중보건상 필수인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임상 시험이 네. 사실 좀 비윤리적이다 이런 맞아요. 좀 평가를 받는 것들 그리고 질병 발생 빈도가 낮아서 유효성 평가 임상이 좀 지극히 어려운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임상 동물 실험만으로 시판 허가를 하게 되는 애니멀 그 룰 조항도 네.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멀 룰은 미국 FDA도 운영 중인 제도고요. 탄적은 그 테러 치료 백신이라든지 그 환자 수가 극도로 적은 질환 치료제를 허가할 때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네. 이게 이제 처음에 약품을 개발하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1차 실험, 2차, 그다음에 뭐 3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두 번째까지는 괜찮은데 3상이 너무 어렵다. 이게 이제 대규모 집단을 사람으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실험들인데 이제 뭐 이런 제도들이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만약에 이렇게 사용했더니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금지시키나요, 생산을? 여기서 이제 긴급 사용성인 돼 가지고 네. 의료제품으로 사용하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해당 품목을 허가받은 자가 네. 그 부작용 말씀하신 대로 예, 예. 부작용 보고와 환자용 사용 설명서를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배포하고 예. 안전 사용 조치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추적 조사 대상을 지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조사 계획에 따라서 이상 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돼서 예.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해당 의료제품에 대하여 회수 폐기 명령을 필요로 할 때 조치하고 또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포함한 그런 법안들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미리 부작용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고 네네. 또 처방한 다음에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은 회수와 조치 내지는 안전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폐기 명령까지 그러네요. 그렇죠. 오, 예. 또 이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위기 대응 의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긴급 생산 또는 수입 명령 그런 것이 있고 또는 뭐 유통 개선 조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명시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이게 조금 더 이제 그런 근거 마련을 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이제 긴급 생산 또 수입 명령 말씀하신 대로 의료제품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해당 의료제품 생산 수입 업체에게 긴급 생산 또 수입 명령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을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제품 유통 개선 조치는 의료제품의 공급이 현저히 지장받는 경우와 또 정부는 해당 의료제품의 유통 판매업자에게 그 판매 절차, 조건 지시, 운송 보관 및 수출입 지시 등의 유통 개선 조치들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조항입니다. 네. 자, 이 법은요, 작년 3월에 공포가 됐고, 이미
시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행된 지 1년 한 9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현재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기대하시는 바는 뭔지 혹은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공중 그 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 제정을 통해서 이제 위기 대응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 수준의 부작용 보고와 추적 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만 이제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피해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조속히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뭐 얼마 안 돼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안까지는 아직 발의된 게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피해 구제 방안이 함께 가줘야 어떤 완벽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백종원 의원님의 앞으로 그 어떤 감염병이 와도 막아내기 위한 철통 방어법 세 번째는요.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백종원입니까? 백종헌입니까? 백종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세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웬 말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입니다. 공공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건 이제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자라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취지를 담은 법안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 그 진료와 치료를 대부분 감당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사전에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예타, 특성상 경제성과 수익성 등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종감염병 등의 위기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예타 문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공의료, 거기에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까지 갖추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타를 좀 면제하자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전 팀장, 현재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5월에 발간한 게 있습니다. 2021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이라는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2020년 기준으로 230개소, 비중이 5.5%고요. 이게 OECD 평균 51.8% 대비 아주 최하위 수준입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도 63,417개로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중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9.7%밖에 안 되고요. 이 역시도 OECD 평균 대비 71.5%로 최하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놀랄 노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자랑스럽게 외국 분들 만나면 얘기하는 게 야,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만큼은 최고잖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떨어져 있네요. 예. 자, 다시 한번 법안의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의원님. 공공기관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자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그런 개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병원을 세워야 한다서부터 좀 논란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보험자 병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험자 병원 좀 듣기에는 생소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공공병원을 세우되 제대로 된 병원을 세우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서비스가 낮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맞습니다. 의료기관이라고 그래서. 그럼 국민들이 이용 안 하죠. 그렇죠. 비싼 돈을 내서라도 또 좋은 데로 가니까 이거 만들어봐야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병원은 폐업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 공공병원이 기존 역할에서 또 발전해서 그런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병원 모델이 바로 보험자 병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 바로 일산병원인데 이 병원이 바로 보험자 병원인 셈인 거죠? 아마 이번에 일산병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보고 또 신정분리 거점병원 그리고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고 물론 일산병원은 보험자 병원이기 때문에 표준 진료나 적정 진료를 하다 보니 우수한 진료를
서비스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환자 만족도를 보게 되면 또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미래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의 모델이 되는 보험자병원 확충이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네요. 예. 의원님 그렇다고 이제 모든 병원을 우리가 그 건강보험공단 직영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병원이 좀 가능하다고 진짜 이게 가장 보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어떤 케이스를 놓고 보면 예. 부산의 동부산권에 있는 예. 그 구친내병원이 예. 그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동부산권에는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정구 내로 본다면 네네.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지자체에 아주 해달라는 의지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요구가 많으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로 이제 공공병원 확충하겠다고 아마 3번 정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침내병원이 보험자 병원으로 혹시 재개원하게 된다면 주민 그 이용 의사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진료권에 비해서 공급자의 큰 반대도 아주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구침내병원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 새롭게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자. 네네. 예, 그걸 이렇게 전환시키자. 이제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 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이제 공공병원이 제외된다면 공공의료를 강화할 방안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고 기대 효과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위드 코로나 시행 후에는 코로나 병상 빈자리는커녕 의료진이 부족한 사태도 겪었고 또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덩달아 또 어려워지는 그런 실태를 가졌었는데 제가 또 보건복지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받기 위한 첫걸음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에서 출발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공병원을 세울 수 없다면은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은 되풀이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사각지대가 꽤 많거든요. 예. 모든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공공의료기관이 좀 확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 법안 우리 백종원 의원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진짜 그 사담입니다만 아까 제가 전 팀장한테 얘기한 것처럼 백종원 의원님으로 착각하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읽으면 헌과 원이 이렇게 들으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 백종원 그 셰프의 영향을 제가 제일 긍정적인 영향을 제일 많이 긍정적으로 받았어요. 도움을 많이 받으신 거네. 네네, 예를 부정적 들면 영향보다는. 시험만 하던 시절보다 국회의원 시절은 영역이 더 넓어졌는데 그렇죠. 제가 이름을 알려야 되는데. 제가 다니지 않았던 지역에 가서 제가 백종원입니다 하고 얘기하시면 안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슬로건을 이렇게 내세우세요. 요리엔 백종원, 법에 있어선 백종헌. 쓰습니다. 그게 혹시 법헌자시구나. 그래서 이미 다 하셨네. 네. 그리고 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재치도 있으시지만 또 대단하신 게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거를 불안장애 별도로 코로나 관련 코로나 블루라는 질병 코드를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별도의 질병 코드가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 국민의 이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대한 그 국가의 관리 감독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해서 이제 국회 상임위와 언론 통해서 이제 제가 코로나 블루를 질병 코드로 그 주장을 했는데 결과가 조금 지났습니다. 20년 12월에 코로나 블루가 질병 코드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2년 블루 전이네, 거의 2년 네, 전.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건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지금도 코로나 블루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후유증이 많이 생기니까 또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코로나 블루로 국민의 힘듦이 좀 줄어들기를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뭐 지금까지 이렇게 통과된 법안도 많으셔서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또 향후 의정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실 건지 포부를 좀 들어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로 했던 일들이 네. 결과가 잘 나온다면 네. 그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게 그 힘과 노력이 또 그리고 저를 변함없이 지지해 주신 그 지역 주민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제 좌우면 금석 맹약 시작인 그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지켜나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비록 현재 그리고 여야간 뭐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지만 네. 또 국회 본질이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그 잊지 않고 폭넓은 소통과 그렇죠. 또 공감을 통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네. 입법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아, 초심을 잃지 않겠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어렵거든요. 예, 이 사자성어 금석 맹약. 예, 아주 뭐 좌우명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에 나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은? 아, 소감보다는 네. 너무 잘 리드해 주셔서 네. 제가 아주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요리에는 백종원, 네. 국회에는 백종헌. 아, 그죠, 헌. 예. 헌. 예. 자, 앞으로도 국민들이 아플 때만큼은 언제나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많이 발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전된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듣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궁금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아무래도 집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시더라고요. 또 집 주변에 뭐가 있느냐, 편의시설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 꼼꼼하게 따져보는데 두 분은 이사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저는 위치. 그러니까 위치라는 게 어떤 위치? 살고 싶은 곳인가? 아, 그냥 네. 내가 살고 싶은 곳인가? 네네네. 왜냐면 자녀가 없다 보니까 아, 그러네. 내가 살고 싶으면 된다. 내 자녀까지 신경 안 써도 돼서 그 살고 싶은 편해요. 곳의 그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면 주변에 어떤 조망권이에요? 아니면 자연 상태예요? 아니면 편의시설이에요? 뭐예요? 두루두루 보는데 일단은 자연만 보면 서울에 살 수 없고 네. 뭐 그런 거를 생각해서 지금 서울시내 살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가 내가 살고 싶은가 좀 고즈넉하고 예, 좀 예. 조용하고 뭐 이런 분위기. 저는 뭐 집 평수나 구조 이런 거 보죠. 잘 빠졌는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기 좀 좋은 환경인지 네, 여기 이제 아이들도 많이 살고 있는지 그런 거 보게 되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는 꼭 이런 거 확인할 것 같아요. 전망이 뭐 탁 트였는지, 그러니까. 햇볕 잘 드는지. 지금 저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이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조망권도 안 좋고 항상 어둡더라. 햇빛을 못 봤다. 이러면은 뭐 이사할 수도 없고 참 암담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오늘 궁금법 사연이 바로 이 일조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합니다. 자, 어때예? 죽이지? 구조도 잘 빠지고 창도 환하게 곁에있다 아닙니까? 전망 보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일 끝나고 맥주 한 캔 하면 피로가 그냥 팍 풀리고 내일 하루가 그냥 눈이 저절로 떠지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어디 가서도 이런 집 못 구해. 어머, 우리 진 기사님 너무 설명 잘해주신다. 여보, 자기야 맨날 우리 햇빛 안 드는 데만 살다가 이렇게 햇볕 잘 들고 탁 트인 집에서 살면은,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여보. 우리 뱃속에 있는 튼튼이도 여기서 키우면 너무 좋겠다. 아, 그러게 이 전망도 좋고 앞이 탁 튀어서 진짜 살만 나겠는걸? 아, 근데 이제 우리 형편이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자기야, 지금 자기 얼굴 좀 봐. 팽해서 10년은 더 늙어 보이잖아. 누가 자기 보면은 햇볕 못 보고 수감 생활한 줄 알아. 사람은 모름지기 비타민 D가 필요하다니까. 아, 맞아, 그래. 그렇긴 그런데 이게 대출 받고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다. 우리 튼튼히 생각하면 그래, 사자. 중개사님, 이 집 계약할게요. 자, 그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며 햇볕이 잘 안 드는 집에서만 살던 태량 씨 부부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무리해서 햇볕이 잘 들고 전망이 좋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자, 다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파트 2m 옆에 17층 높이의 빌딩이 신축된다는 소식 들으셨죠? 우리 아파트는 15층까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야가 가려져서
햇볕도 잘 안 들고 조망권까지 침해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전망 좋고 햇볕 잘 들어서 이 아파트 사는 건데 그게 말이 돼요? 햇볕도 안 되는 컴컴한 데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반지 하나 다름없다고. 아, 이 햇볕 잘 드는 집에 살고 싶어서 무리해서 이 집 산 건데, 아, 어떡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아파트 집값도 떨어지고 매매도 잘 안 된다고.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주민이 똘똘 뭉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납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는 절대 그 빌딩 지어지는 걸 못 봐요. 자, 그럼 여러분 의견이 그러하니 우리 의견을 빌딩 건축주한테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자, 태랑 시부부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옆에 17층 높이의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주민들은 일조권과 전망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게 되는데요. 이보세요. 주상복합 아파트 바로 2m 옆에 17층이나 되는 빌딩을 신축한다니 우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요, 절대, 네버. 아, 됐고요. 저희는 이미 빌딩 신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주민들은 햇볕도 안 들고 바람도 안 통하는 곳에서 살란 말입니까? 당신이 여기서 한번 살아봐 그럼. 아, 그렇다고 이미 건축하기로 한 빌딩 건축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뭐라고요? 못해? 그럼 할 수 없지. 우리도 다 방법이 있어요. 당장 소송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아쉬워. 우린 절대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고요. 저는 이 꽁트의 핵심은 야, 오늘 진짜 김현우 아나운서가 아니었나. 왜? 아니 정말 이 부동산 팔 때는 언제고. 아, 부동산 또 팔았다가. 소송까지 불쌍하고. 야, 지금. 이게 면역인지. 네. 그러니까. 아니, 오늘 사연을 너무 잘 봤어요. 네. 근데 이 주민들 입장에서 진짜 난감하네. 야, 이게 그렇죠. 앞에 그냥 똑같이 벽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만약에 아파트 옆에 높은 빌딩이 있었다. 그러면 정보를 알았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 이제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그렇지. 할 텐데 갑자기 이제 없던 빌딩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아. 주민들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태랑 씨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이제 네. 대출 받고 그렇지. 퇴직금도 이제 네. 중간에 네. 정산 받아서 입주를 결심했는데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 사연에서는 주민들이 일조권과 전망권을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빌딩 신축을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 일조권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실제로 있습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 사연의 키워드는 주상복합이다. 여기서 좀 힌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복. 일반 아파트하고 주복하고 다른 거예요? 네, 왜냐? 주상복합. 밑에는 상가가. 상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주거 환경을 위한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조권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주상복합이면 좀 다를 수가 있구나 생각을 염두에 두실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일조권이라는 것은 햇볕을 쬐일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조권 개념이 법령에 도입된 것은 1971년도인데요.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120조의 2조항은 인접 대지의 경계선과의 거리와 이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규정했는데요. 네. 이 1970년대 주택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주거지역 내에서 고층 공동주택이 건축이 되니까 도시환경보호 차원에서 일조권 개념을 규정했는데 이때도 주거지역 내에서 이것이 적용되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일조권에 대한 법령이 있기는 한 건데 네. 지금 이 주민들 아까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조금 애매해진 것 같긴 한데 네. 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 현행 법률에서 일조권을 방해받은 주민들은 어디까지 보장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현행 건축법 61조에서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건축되는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에 건축하는 높이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이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의 어떤 건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이 명시적으로 높이 제한 지역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이 준주거지역 이런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일조권에 대해서는 딱 법률적인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심 상업지역은 건물이 이제 밀집되어 있어서 일조권 보장이 쉽지 않다는 건데. 그래. 아니, 애매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과 비슷한 판례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건축법은 공법이에요. 네. 그리고 1조권이라는 거는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를 다루는 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보장되는 1조권이라는 거는 법령이 규정한 최소 한도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규제가 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법적으로는 별도의 수인 한도를 넘는 정도의 1조권 침해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1조 방해로 인해서 위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까지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이 공법보다 더 앞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은 할 수 있지만 네. 그렇게 1조가 심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 자체를 1조권 침해로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 공법에 그러니까 의해서. 그거 자체가 권리인데. 그렇죠. 근데 침해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보상을 해줘라. 네, 그렇죠. 이런 개념인 거네. 네. 자, 그러면 건축법 규제를 준수했더라도 1조권 침해는 인정된다라는 거네. 네, 근데 그게 인정된다고 약간 보기 어려운 게 1조권이라는 그 법원에서 굉장히 뭐 자유롭게 굉장히 1조권 침해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동짓날 기준으로 해서 뭐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건데 이것도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철역 근처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런데 전철역 인근이면 상업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서 더 높은 고층 빌딩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 1조권 침해됐다. 내 조망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럼 또 상대방의 네.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부터 네, 여기서는 1조권 침해 주장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게 상업 지역이냐, 일반 주거 지역이나 전용 주거 지역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또 태랑 씨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1조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네. 그래도 뭐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권리를 그러니까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홈트에서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그렇다면 과연 이 1조 침해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 15층 아파트인데 17층 아파트를 지었다? 저층에 아무래도 이게 주거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고층부터 아파트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1조 침해가 인정되기 쉽지는 않겠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네요. 예. 자, 좀 안타깝습니다.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서 조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예. 자, 앞서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주부들의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왜요? 김장철이니까요. 지난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아르헨티나에서도 김치의 날을 법으로 제정했잖아요. 미국에서도 혹시 제정한 곳이 있나요? 네, 올해 2월 미국 뉴욕 주의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인정한 김치의 날이 제정 결의안이 통과됐는데요. 미국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된 것은 작년 8월에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지난 2월 9일에는 버지니아주 그렇게 이어서 뉴욕이 세 번째입니다. 야, 진짜 뿌듯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번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김치의 종주국이다. 바로 이 인정이거든요. 그것과 함께 이제 김치의 역사, 뭐 우수성 이런 것들을 다 명시를 했고요. 유네스코에서 이제 김치 준비와 보존 과정인 한국의 김장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한 점, 그리고 매년 11월 22일을 뉴욕주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네. 우리네 밥상에 김치가 빠지면 뭐 그건 밥상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네요, 여보. 자, 그것처럼 법밥상에 법태랑이 없으면 어떨까요? 허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다음 시간에도 김치처럼 꼭 필요한 법 정보 안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